오늘 둘째 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는 21쪽이고요.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이란 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라고 하는 윈도우, 하드디스크나 또는 SSD에 저장이 돼요. USB 메모리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즉 우리 내 컴퓨터 창을 열어보시면은 내 컴퓨터에 이렇게 하드디스크 또는 이동식 미디어 장치들이 보여요. 여기 하드디스크가 보이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 이런 것이 보이는데, 화면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방법에 따라서 종류별로 보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는 방법을 보시면은 용량이 얼마큼 있다, 남은 용량은 얼마큼이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요거죠. 지금 내용으로 보는 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NTFS라고 써 있어요. NTFS로.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다른 USB 메모리 하나 꽂아 볼게요. 이 USB 메모리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좀 볼게요. 화면에 장치를 이제 찾았는데요. 장치를 찾고 나면 여기 뭐라고 뜨는지 한번 볼게요. 뭐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됐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FAT32라고 나와 있네요. 자, 어떤 USB 메모리는 FAT32라고 되어 있고 똑같은 USB 메모리인데 어떤 거는 NTFS라고 써 있고 그래요. 우리 교재 보니까는 FAT16, FAT32, 그 다음에 NTFS 세 가지가 보이는데, 요거 FAT라고 말하는 것은 File Allocation Table이라 그래요. 하나 메모를 해드리면 File Allocation Table,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뭐가? FAT가. 그러니까는 FAT라는 말은 파일이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를 표시해 놓는 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 또는 폴더의 위치를 기억시키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강의실에는 제가 출석부가 있어요. 그렇죠? 이 출석부를 보면은 안무개님이 며칠날 강의를 들었다 또는 결석을 했다, 이런 게 표시가 되죠. 이런 거를 우리는 FAT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내 컴퓨터 안에 많은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내 문서라고 표현되어 있고 내 비디오, 내 사진이나 음악 폴더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 문서라는 폴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정으로 말하면 주방에 싱크대 위에 거기에 물컵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폴더죠. 그러나 이거를 절대적인 위치로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동경 얼마, 서경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GPS 좌표로 찾아본다면, 부산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떻게 되죠? 부산은 뭐 우리나라 남쪽에 약간 오른쪽에 있는 그쪽의 도시가 부산이라고 하지만 GPS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동경, 서경 따져가지고 위치가 보이겠죠. 그런 절대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파일이나 폴더들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지만은 실제로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억시켜 놓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 데이터의, 즉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기억시켜 놓은 공간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이름. 내 문서 폴더에 갔더니 내가 과제물을 작성해 놓은 엑셀 파일이나 파워포인트 파일, 아래 한글 파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실제 파일이 아니라 이름만 있는 거다. 이름. 그럼 실제는 어디 있느냐?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그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고 별도로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들이 직접 찾아다니려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다 저장을 시킬 때 바로 FAT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쓰는데 초기에는 그냥 FAT라고 썼었어요. 근데 이게 16비트 방식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괄호를 써놓은 거고. 그다음 FAT 방식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는 얘를 32비트 방식으로 좀 바꾸자 그래서 나온 게 FAT 32비트 방식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FAT 32 방식을 했더니 이것도 좀 불편하더라. 그래서 NT라고 하는 거는 뉴 테크놀로지의 줄임말인데 여러분 서버 아시죠? 서버. 그러니까는 네이버 컴퓨터라든지 뭐 구글에서 우리가 서버에 접속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서버를 운영해주는 운영체제. 서버용 윈도우를 NT라고 불러요. 그 서버용 윈도우 NT에서 사용하던 파일 시스템이 따로 있더라 이거지.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 따로 있는데 이 방식을 이용하니까는 엄청나게 빠르더라. 그래서 과거에 윈도우 98 같은 경우에는 FAT32 방식을 썼고 윈도우 XP도 초기에는 FAT32비트 방식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NTFS로 다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윈도우 7,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이나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NTFS로 포맷을 한다 이거죠.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을 한단 말이에요. 포맷을 할 때 얘를 NTFS로 할 건지 FAT32로 할 건지 그냥 FAT16 방식으로 할 건지를 정해놓고 포맷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하드디스크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저장 공간에 내가 복사해서 붙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알아서 자료들이 자료실에 따로 보관이 되고 파일이나 이름들을 따로 공간에다 기억시켜 놓겠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파일을 제가 삭제하잖아요. 이렇게 휴지통에 버리거나 해서 얘를 삭제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완전히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사라지겠죠. 근데 실제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뭐만? 자료가 있는 공간과 그 자료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공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가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뭐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뭐 컴퓨터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가져가지 않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럼 그거를 보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중요한 정보를 이제 피의자들이 삭제를 하잖아요. 삭제하면 사라진 줄만 아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이어주기만 하면 다시 복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결고리를 연결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 복구를 못하게 하려면 방법이 하나예요. 그냥 잘게 쪼개든지 해야 돼요. 하드디스크를. 하드디스크는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위로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망치나 햄머 같은 거로 완전히 두들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회로가 다 부서지겠죠. 그렇게 되면 복원을 못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천안함 그 서해 안에 이렇게 침몰돼 가지고 들어가 있지 갯벌에 박혀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컴퓨터를 다 수거해서 하드디스크를 100% 다 복원했어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무조건 NTFS로 포맷을 하면 좋은가요? 라는 거죠.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USB 메모리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OTG라고 하죠. OTG. 스마트폰에다 연결하는 거.
우리 스마트폰 밑에다가 USB 메모리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FAT32로 포맷을 하셔야 돼요. NTFS로 포맷을 한 제가 갖고 있는 게 OTG USB 메모리거든요. 일반 USB하고 OTG를 사용하는데 얘를 스마트폰에다 연결을 하면은 스마트폰에서도 USB 메모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USB 메모리는 NTFS로 포맷을 하면 못 봐요. 스마트폰이 NTFS를 지원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은 FAT32로 포맷을 해야 돼요. 그런 불편함은 좀 있겠지만, 그러나 내 컴퓨터 상에서는 NTFS로 포맷을 해서 사용하면 훨씬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팅 메뉴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윈도우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부팅은 뭐 하는 거죠? 부트 하는 일을 부팅한다 그러고요. 부트라는 말의 원래 본말은 부트 스트랩이에요. 부트 스트래핑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줄여서 우리는 부팅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부트 스트랩은 그 과거에 서부시대 그 목동들이 신었던 장화 있죠. 말장화 보면 우리 운동화도 그런 거 있어요. 뒤에 이렇게 손잡이 달려있는 운동화 있죠. 거기다 손가락을 껴가지고 뭐 등산화 같은 거 보면 잡아 당기면 발이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트 스트랩이라고 부르대요. 그러니까 빨리 작동되게끔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 부팅이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꺼져 있었는데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바탕화면이 등장하면서 내가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화면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부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부팅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원을 켜면 알아서 부팅이 되죠. 그런데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부팅되지는 않아요. 화면에 메시지가 뜹니다. 부팅 뭐 복원 부팅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물어봐요. 그리고 사용자가 일부러 부팅 메뉴를 불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팅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컴퓨터의 전원이 이제 켜졌을 때 F8번을 누르면 돼요. F8번을 누르면은 부팅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부팅 메뉴 표시되는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컴퓨터 복구 모드로 들어갈 거냐, 안전 모드로 들어갈 거냐. 안전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전 모드 네트워킹 사용이냐, 안전 모드 명령 프롬프트 사용이냐, 그 다음에 부팅 로깅 사용이냐, 뭐 저해상도 모드냐, 뭐 마지막으로 성공한 구성 방법이냐, 뭐 디버깅 모드 방식이냐, 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종류를 시험에 내더라고요. F8번을 누르면 어떤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가 아닌 것은 뭔가요? 하고 묻기도 하고, 사용자가 부팅을 메뉴를 표시하려면 어떤 키를 눌러야 되나요? 뭐 F5번 키 누른다, F8번을 누른다, 뭐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는 뭐냐면 각각의 부팅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의 특징을 물어봐요. 복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부팅이 잘못됐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사용 중에 정전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으면은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때 컴퓨터 복구 모드로 부팅할 거냐 이렇게 뜨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안전 모드는 뭐냐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예를 들면 그래픽 화면도 모니터로 연결된 화면 장치가 잘못 명령을 걸어서 화면이 안 보인다든지, 컴퓨터를 켜면 처음엔 글자가 보이다가 부팅이 되는 것 같은데 화면이 사라져요. 간혹 그러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해상도를 잘못 건드려 놓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탕화면에 가셔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화면 해상도라는 게 있어요. 화면 해상도가 있는데 여기 해상도가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는 이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는 숫자들이에요.
이 숫자를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이 컴퓨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이 모니터는 여기까지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윈도우 7은 이렇게 좀 잘 돼 있지만 윈도우 XP라든지 윈도우 7, 98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1280까지 사용하는데 2048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눌렀단 말이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해상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해상도는 바뀌었는데 문제는 모니터가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화면이 안 나와요. 컴퓨터에는 그렇게 명령이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아무리 껐다 켜도 그 해상도를 지원하지 못하니까 모니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법이 뭐다? 안전 모드로 들어가서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안전 모드로 들어갔다 나오면 해결이 돼요.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안전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부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컴퓨터가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부팅을 할 때 과정이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절차가. 근데 어느 과정에서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멈춰. 얘가 바탕화면이 딱 등장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 있는 거야.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부팅 로깅 사용 방법을 선택을 하면은, 그래서 얘가 부팅을 하는 과정에서 1단계 통과, 2단계 통과, 3단계 통과, 4단계 통과, 그 기록이 돼요. 근데 10단계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8단계에서 통과가 안 되고 멈춰거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록이 되거든요. 8단계 오류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컴퓨터에다가 그 하드디스크를 이제 연결을 했을 때 거기에 그 NT 부트로그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요거를 열어보면은 우리 컴퓨터에 열리나 볼까요? 여기 안 보이죠? 아까 요 파일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이거는 가려놓거든요. 그럼 이제 숨김 속성을 해결을 하면 보이긴 보이는데 이 파일을 열어보면은 어느 단계에서 멈췄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 문제를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부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안전 모드로 시스템을 시작하면 그때 해상도가 얼마큼 나온다고요? 800이 600이라고 써 있었죠? 여기 800이 6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안전 모드. 그럼 800이 600이라는 해상도 의미를 아셔야 돼요. 모니터를 가로 세로 모눈종이처럼 쪼개요. 가로 세로 모니터를 격자 무늬로 쪼개 가지고 가로가 800개, 세로가 600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800 곱하기 600이면 얼마죠? 48만이죠? 그러면 48만 화소가 되는 거예요. 48만 화소. 근데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뭐 1000만 화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0만 화소. 그럼 가로 세로가 얼마일까 과연? 가로가 4000이고 세로가 3000이면 3-2 1200만 원이 되는 거고, 모니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아무리 좋아봤자 3000, 한 4000 밖에 안 나와요. 우리 가정에 있는 보통 디지털 TV 있잖아요. 그 디지털 TV가 1920이에요. 가로가 1920에 1280. 그러면 곱해봤자 200만 화소도 안 나와요. 200만 화소도 안 나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거는 200만 화소로 보는 게 아니라 1280으로 봐요. 그러면 한 100만 화소? 100만 화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화소로 드라마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선명하겠죠. 그게 UHD TV라는 거예요. UHD TV. UHD TV는 가로가 4000, 세로가 한 2500 나와요. 그러면 한 10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만 화소로 드라마를 촬영하게 되면은 배우들의 얼굴, 모공 이게 다 보여요. 그러면 화장을 아무리 해도 특수 분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미 주근깨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톡스 맞은 주사 바늘 자국도 다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한대요, 배우들이. 하여튼 해상도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배울 겁니다. 바로가기 키 한번 볼게요. 바로가기 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키보드에 보면 F1번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헬프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교환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F1번을 누르면 이 해당 프로그램의 도움말이 나오고요. 메모장을 사용하다가 도움말이 필요하면 F1번을 누르면 이 메모장에 대한 도움말이 나오고요. 예. 인터넷을 하다가 F1번을 누르면 인터넷 도움말이 나오고요. 윈도우를 사용하다가 F1번을 누르면 윈도우 도움말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F2번은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 놓고 F2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름 바꾸기가 돼요. 폴더나 파일의 이름을 바꿀 때 쓰는 게 F2번 키입니다. 엑셀에서도 F2번 키 누르면 셀의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할 때 쓰는 거예요. 내용을 변경할 때. F3번을 누르면은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떠요. 검색창이 떠요. 검색. 여기서 뭐를 찾겠다 이거죠. 여기 보면 편집에 가서 뭐를 찾기 이런 여기는 컨트롤 F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도비라는 프로그램의 찾기는 컨트롤 F고 파인드. 그 다음에 윈도우 상에서는 F3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검색창이 뜨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내가 어떤 파일을 찾을 때 쓰는 거죠. 작년도 올 추석쯤에 집에서 연휴 때 쉬면서 문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문서를 못 찾겠어. 어디다 저장해 놓는지. 그럴 때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이름이 주소다 이게 주소라고 뭐를 쓴 것 같아. 주소라고. 그럼 여기다가 주소라고 쓰고 검색을 하면 무슨 주소 해서 주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찾아야 이 안에 모든 걸 다 찾게 되더라 이거지. 이렇게. 네.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날짜로 찾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찾는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F5번은 뭐냐면은 새로 고침이라 그러죠. 새로 고침. 최신 정보로 고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터넷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인터넷이. 그 중간에 화면이 보이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뒤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때 F5번 키 누르면 그 인터넷 창이 다시 열려요. 그렇게 하는 게 새로 고침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Alt키 누르고 좌우 화살표를 누르면 뭐가 된다? 현재 실행 중인 화면에 다음 화면이나 이전 화면으로 간다. 그 다음에 Alt키 누르고 ESC키를 누르면 Alt하고 ESC키를 누르면 화면 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살짝 화면의 위치를 바꿔놓고 보여드릴게요. 올려놓고 볼게요. Alt하고 ESC를 누르면 뭐가 바뀌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위가 뭐가 왔다리 갔다리 하죠? 예. 그게 뭐냐면 현재 요약집, 요거는 제목. 그럼 이게 보였네, 그렇죠? 요거는 교환, 요거는 폴더, 해당 폴더 이렇게 이제 찾는 거죠. 얘를 닫으면 안 나타나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Alt ESC. Alt하고 탭키 누르면 화면에 떠요. 이렇게 가운데 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싶은지 또는 이 지금 녹화하는 동영상 제작하는 화면을 보고 싶은지 아니면 메모장을 보고 싶은지 바탕화면을 보고 싶든지 이렇게 Alt 탭키를 누르면 그걸 보는 거예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키만 계속 눌렀다 뗐다 하면 화면에 뜬다는 거죠. 그럼 Alt하고 엔터를 누르면 뭐가 되냐면 자 보세요. 바탕화면에 가서 Alt하고 엔터를 치면 이거에 대한 등록 정보, 즉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등록 정보가 속성이 있어요. 속성 이런 거를 볼 때 쓰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가서 Alt 엔터. 그럼 네트워크 속성.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에 가서 Alt 엔터 치면은 얘는 안 움직이네요. 휴지통에 가서 Alt 엔터 치면은 휴지통 속성. 그 다음에 인터넷 아이콘에 가서 Alt 엔터 치면은 얘는 아이콘이라서 안 나오나요? 예. 프로퍼티스 이게 뜨는데
보통 Alt Enter를 누르면 뭐가 나온다? 속성이 나온다. 등록 정보, 속성 대화 상자가 열린다. Alt 스페이스바 누르면, Alt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뭐다? 활성창이라는 게 뭐예요? 활성창. 우리가 이 창을 한번 좀 열어볼게요. 창. 잘 보세요. 제가 인터넷을 실행했어요. 인터넷을 실행했는데 인터넷 창을 닫을 때 우리 어떻게 닫습니까? 제일 쉬운 건 저 끝에는 닫기 단추 누르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책에 보면 Alt F4 누르는 거 있어요. Alt F4. Alt F4가 뭐냐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명령입니다. Alt F4.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탕화면에다 클릭해 놓고 Alt F4를 누르면 시스템 종료가 돼요. 아리안글을 하다가 Alt F4를 누르면 아리안글을 닫겠다라는 거고요. 엑셀을 하다가 Alt F4번 누르면 그 프로그램을 닫겠다, 종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라는 게 있어요. 활성창의 바로가기 메뉴는 뭐냐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제일 왼쪽 구석에 여기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근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닫혀져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닫혀져요. 자,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방법은 닫기 단추 누르는 방법 다 아는 거예요. 시험에 그런 거는 답으로 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Alt F4번 누르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활성창에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하는데 여기도 있어요. 닫기가 있죠. 여기 저 밑에 왼쪽 끝에 보면 아이콘 하나 있잖아요. 그걸 누르면 메모장 같은 경우도 요 메모장 아이콘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누르면 이렇게 활성창에 여기 바로가기 메뉴가 떠요. 이때 닫기 눌러도 되고 그걸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닫을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이 화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복사가 돼요. 그러면 한글 2007이나 또는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화면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해서 붙이기만 하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바탕화면을 놓고요. 이 바탕화면을 놓고 컴퓨터가 너무 느려 큰일 났다. 자, 보세요.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고 여기다가 붙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탕화면 내용이 여기 붙어요. 이렇게. 우리 책을 보면 컴퓨터 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엑셀 화면에서 어디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보통 책에 따라하기 식으로 책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 때 바로 이 캡처 명령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한번 볼게요. 계산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계산기는 창이 되게 조그매요. 근데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떠요. 이렇게. 나는 계산기 창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바탕화면에 계산기까지 다시 보여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난 계산기만 딱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럴 때는 Alt 키를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제일 위에 있는 하나, 즉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면은요 저 뒤에 한글 문서, 메모장 문서, 계산기까지가 통째로 여기에 들어가요.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Alt하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은 볼까요? 붙이기를 누르면 계산기만 딱 들어와요. 화면에. 그러니까 요렇게 활성창이라고 하죠. 활성창. 가장 위에 작동되고 있는 화면. 얘를 활성창이라고 하는데 그 활성창을 복사하는 거.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거를 Alt 프린트 스크린. 그다음에 그냥 프린트 스크린은 화면 전체를, 그러니까 모니터를 3개 쓰시는 분은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모니터 3개 화면이 하나로 그림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왼쪽 화면만 내가 화면을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Alt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 컨트롤 A는 뭔지 아시죠? 전체 선택하는 거죠. 전체 선택. 자, 여기 가서 컨트롤 A 그러면 전체 선택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컨트롤 ES 시키는 뭐냐면 시작 버튼 누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에이, 시작 버튼 마우스로 누르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은 시작 버튼을 마우스로 못 눌러요. 그러면 시작 버튼 누르는 키 있잖아. 우리 로고 키 있잖아요. 로고 키.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있는 거. 이거 눌러도 시작이 되지만 요 로고 키가 없는 키를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천상 어떻게 된다? 컨트롤 ES를 특히 그 게이머용 키보드 있잖아요. 게이머용 키보드는 윈도우 로고 키가 없어요. 왜냐면 게임하다가 얘를 눌러버리면 게임이 멈춰요. 그리고 화면이 뒤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게임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예 그 로고 키를 없애요. 그럼 누르고 싶어도 못 누르는 거죠. 컨트롤 ESC를 누르면 되고. 또 제가 사용하는 저희 집 키보드는 그 로고 키를 멈추게 하는 키가 따로 있어요. 게임할 때는 제가 그 키를 눌러놔요. 그러면 로고 키를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컨트롤 쉬프트 ESC 한번 눌러보실래요? 컨트롤 쉬프트 ESC, 컨트롤 쉬프트 ESC. 왼쪽에 쭉 있어요. 그럼 이런 창이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예. 컨트롤 ESC 키를 누르면 윈도우즈 작업관리자라는 화면이 뜹니다. 윈도우 작업관리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이 컴퓨터 안에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는지, 제가 메모장을 실행해 놨고, 그 다음에 교환을 열어 놨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 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가보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현재 컴퓨터 내에서 작동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현재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여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에 가보면 이 컴퓨터 내에서, 컴퓨터 내부에서 움직이는 기능들이 보여요. 그래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건지 중지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좀 어려워요, 내용들은. 그 다음에 성능이란 탭에 가보면 현재 이 컴퓨터에는 메모리가 전체 얼만큼인데 현재 얼만큼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이 컴퓨터의 CPU는 몇 %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왼쪽 오른쪽 칸이 두 칸 보이죠? 이거로 봤을 때 이 컴퓨터는 듀얼 코어 컴퓨터예요. 쿼드 코어 컴퓨터 같으면 이 그래프가 4개로 보여야 돼요. 옥타 코어는 8개로 보이죠. 네. 도데카 코어는 12개로 보여요. 그래서 현재 우리 개인용 컴퓨터 중에 CPU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게 코어가 20개짜리. 코어가 20개. 20개가 작동되려면은요, 성능이 굉장히 좋겠죠.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CPU 하나면 350만원 정도 가요. 우리 컴퓨터 조립하면 40만원이면 조립하는데 CPU만 35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성능. 네트워크. 현재 내 컴퓨터가 사용하는 이 네트워크 환경에 제3자가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걸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작업관리자 부르는 거. 작업관리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아무리 닫으려고 봤는데, 프로그램을 닫으려고 봤는데 얘가 X를 눌러도 저장함을 눌러서 종료시키는데도 종료가 안 돼. 강제로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작업관리자를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얘를 강제로 작업을 종료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강제로 종료하지 않아도 알아서 종료가 되겠지만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컴퓨터 세에서. 그러면 이제 얘를 강제로 종료를 시켜야 되는, 그럴 때 얘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이 있잖아요. 이 휠을 올리면 글자가 커지고 내리면 글자가 작아집니다. 바탕화면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기다 놓고 이 바탕화면에 놓고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올리면 아이콘이 커져요. 내리면 아이콘이 작아지죠. 올리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너무 크게 해놓지 마세요. 다른 분들 오셔가지고 놀래요. 선생님 컴퓨터가 이상해요. 바이러스 걸렸나봐요. 또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크기로 보통 놓으시면 되고, 저도 너무 크게 놓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려도 커지거나 작아지진 않아요. 메모장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대신에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휠을 굴리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리면 글자가 커지고 셀의 크기가 커지고 막 그래요. 자, 그 다음 우리 딜리트 키 누르면 뭐가 되죠?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을 해놓고 딜리트 키 누르면 삭제가 되잖아요. 삭제. 그런데 쉬프트 키를 누르고 삭제를 누르면, 일반적으로 삭제 명령을 걸면 휴지통에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제가 이거를, 얘를 이만큼 선택해서 삭제 명령을 걸면 휴통에 갔거든요. 그럼 휴통에 가서 얘들을 뭐 하면 되죠? 복원하면 어떻게 돼요? 복원하면 다시 나타나요. 그런데 얘들을 쉬프트 키 누르고 삭제 명령을 걸면 바로 삭제가 돼요. 그러면 복구 못하죠? 예. 아, USB 메모리 있잖아요. USB 메모리는요, 여기 보면 우리 USB 메모리 있다 그랬잖아요. 이 USB 메모리는 제가 삭제 명령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휴지통에 안 가요. USB 메모리 일반적으로 안 갑니다. 바로 삭제가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내가 불필요한 거를, 촬영한 사진이나 뭐 음성 녹음한 거를 삭제해 버리면은 휴통에 보관되지 않기 때문에 못 살려요, 우리가.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실제로 삭제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료 따로 있고 그 자료의 목록을 따로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또는 뭐 이런 디카 같은 메모리에서 삭제된 거를 복원하려면 윈도우상에서는 안 돼요. 업체에다 맡겨야 돼요. 전문 업체에다 맡겨야 돼요. 예. 저도 기본적인 그런 거는 삭제하는 기술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100% 다 하지는 못하고요. 자, 그 다음에 Shift F10번을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돼. 바로가기 메뉴가 뭐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 자,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 거는, 바로가기 메뉴는 마우스의 오른쪽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말로는 뭐예요? 바깥쪽이에요.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보이는 메뉴를 우리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원래 명칭은요, 바로가기 메뉴가 아니라 학술적인 명칭은 이거예요. 컨텍스트 메뉴라고 불러요. 컨텍스트 메뉴가 원래 학술적인 용어고요. 윈도우에서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지? 숏컷 메뉴라고 하죠. 숏컷 메뉴. 영어로는 숏컷 메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학술적인 용어로는 컨텍스트 메뉴라고 부르는 게 정상이고요. 근데 우리말 윈도우에서는 그냥 바로가기 메뉴라고 부릅니다.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메모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CD 이 컴퓨터 안에다가 게임 CD를 내가 넣고 싶어요. 게임 CD 한글 2010 설치용 CD를 집어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설치 명령이 들어가요. CD 속에는 데이터만 들어있는 CD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CD도 있거든요. 그 CD를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작동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설치합니다 라는 화면까지 떠요. 그때 내가 예 아니요 누르면 되겠지만은 귀찮은 거라 그럴 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CD를 집어넣으면은요, CD 안에 어떤 명령이 걸려 있어도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노래가 들어있는 CD는 그냥 컴퓨터에 작동이 되지는 않고 그냥 들어가기만 해요. 보여주기만 하는데 한글 2007이나 오피스라든지
뭐 게임 CD 같은 걸 집어넣으면 DVD나 이런 걸 집어넣으면은 게임을 설치합니다 라고 화면이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 왜냐면 DVD나 CD가 느리기 때문에 작동되는 시간조차도 느려져요. 그래서 그때 Shift 키를 누르고 CD를 삽입하면은 자동 실행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오토런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오토런. 이 오토런이라는 INF 파일이 프로그램마다 CD마다 들어있기도 해요. 그럼 얘가 알아서 작동되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삭제하면 좋은데 CD 안에 있는 내용을 삭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Shift 키 눌러서 정지시켜 놔야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로고. 윈도우 로고에 뭐 누르면 시작 버튼 누른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플러스 D. 뭐가 돼요? 다 최소화가 됐네. 다시 로고 D. 그러면 다시 올라가고. 우리는 이 창을 최소화 버튼 누르고 다시 활성화시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로고 D. 그럼 어떻게 된다? 다 내려가고 다 올라오고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로고 2. 로고 2는 뭐냐면요. 익스플로러라 그랬죠. 익스플로러. 내 컴퓨터. 자, 보세요. 지금 이 창에서,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내 컴퓨터 창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얘를 최소화시켜서 바탕화면을 보이게 해놓고 얘를 실행하던, 아니면은 시작 버튼을 눌러서 내 컴퓨터를 실행하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윈도우 로고 플러스 2를 누르면, 로고 2 누르면 바로 내 컴퓨터가 열려요. 그러면 몇 가지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F자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요. find.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검색하는 거. 그 다음에 L은 뭐냐면 lock. 컴퓨터를 잠그겠다라는 거죠. 자,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에 누가 내 컴퓨터를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 컴퓨터를 종료시키기도 그래요. 근데 내 컴퓨터는 패스워드는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열어도, 화면을 움직여도 패스워드를 못 맞추면 안 열리게끔 해줘야죠. 그때 요거 로고 L을 누르면 잠겨요. 지금 저 잠김 명령 걸면 동영상 정지가 되기 때문에 제작이, 제가 안 하겠지만은 잠궈 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파워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열리겠죠. 이때 패스워드가 걸려 있는 컴퓨터 같으면 패스워드를 물어보고. 보통 직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개인 컴퓨터지만 패스워드를 걸어 놓거든요. 아무나 못 쓰게. 그렇죠. 외부 사람이 와서 켜놓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궈 놓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종료하는 거는 이제 퇴근할 때는 종료를 하지만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때는 컴퓨터 종료를 하지 않고 켜놔요. 근데 켜놓게 되면 전기요금이 나가겠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작 버튼 눌러서 시스템 종료가 아니라 뭐를 한다? 절전.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작업을 열어놨어요. 인터넷 창에서 뭐를 검색하다가, 엑셀을 사용하다가, 한글에서 문서를 사용하다가 잠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다 올 텐데 시스템 종료를 하고 와서 다시 켜려면 아까 하던 거 다시 불러와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때 절전 모드로 들어가 버리면 아까 하던 프로그램 그대로 다시 나타나요. 다시 그 프로그램 실행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모니터는 끄고 가셔야 되겠죠. 모니터도 전기요금이 나오니까는. 근데 잠깐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거나 이럴 때는 절전 모드보다는 잠궈 놓고 가면 돼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로고 M. 로고 M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로고 Shift M 누르면 뭐가 된다? 다시 창이 열리고. 로고 R. 이건 뭐냐면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에 실행창이 있어요. 밑에 실행창. 실행창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실행할 때 런의 줄임말입니다. 런. 실행한다는 거. 로고 R. 실행창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노트패드. 노트패드가 메모장입니다. 그럼 메모장이 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 제가요, 칼크, CALC, 칼크, 캘큘레이터의 줄임말, 계산기입니다. 자, 이런 명령어들, 이 계산기의 원래 명칭은 계산기가 아니라 칼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캘큘레이터의 줄임말. 이런 것들을 아시면은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한참 찾지 말고, 이렇게 찾지 말고, 이거의 명령어를 알면 로고 R 눌러가지고 여기서 키보드로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로고 플러스 U는 뭐냐면 접근성 센터 창을 열어준다 그래요. 접근성은 뭐냐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에요. 난 귀도 잘 들려, 잘 보여, 손가락, 발가락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 마우스 클릭하는 것도 이상 없어. 그럼 접근성 안 보셔도 돼요. 이 접근성 기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빌딩을 갔어, 건물을 갔는데 휠체어를 타고 가던데 계단만 돼 있네, 못 올라가. 그럼 그 건물에 장애인은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평지처럼 약간 언덕을 줘가지고 뒤에서 밀거나 하는 그런 계단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접근성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나는 잘 안 들려, 잘 안 보여, 저시력이야. 그럼 글자를 크게 확대시키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불빛을 봐야 되는데, 여기 키보드에 불빛이 있어요. 뉴메릭 키, 뭐 캐피탈 키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 불빛이 잘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리로 들어야지, 소리. 근데 난 청각적으로 잘 안 좋아. 볼륨을 크게 틀어놓으면은 나는 들리는데 옆 사람은 기절초풍을 해. 너무 소리가 커서. 그럴 때는 화면이 덜컹 움직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완전 시각장애인, 전맹 아무것도 못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기서는 안 돼요. 신봉사, 우리가 흔히 이제 일명 완전 소경은, 시각장애인은 이 기능에다가 하나 더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스마트폰도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화면에 아래쪽에 보면 메시지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그 메시지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이게 메시지인지 전화인지 모르잖아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근데 이 스마트폰 안에다가 그 기능을 집어넣으면은요, 설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메시지 아이콘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하고 음성으로 나와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그 메시지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네이버라고 그 소리가 들리고, 그때 다시 터치하면 네이버가 작동되겠고, 그런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폰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그분들한테는 절실하죠. 예.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게 접근성 센터고요. 시험에도 잘 나와요. 과거에는 이런 게 안 나왔는데 이제는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걸 시험에 내기도 하더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김 선생님 컴퓨터 좀 배웠다면서 내가 몸이 좀 불편한데 내가 어디가 불편하니까는 나 그거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도와줄래? 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두 팔이 없어. 사고로 두 팔을 잃었어. 그럼 키보드 어떻게 입력하죠? 두 팔이 없어요. 어떻게 입력합니까? 말로? 그럼 인터넷, 그 프로그램 있으면 좋지요. 말로 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이 안에 있는 기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입에다가 붓대를 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입에다 붓대 물고 있으면 침 흘려요. 그래서 보통 머리띠 있죠, 머리띠. 그 풍선 매다는 거 있잖아요. 풍선 매다는 것처럼 머리띠 가운데다가 이렇게 작대기를 대가지고 그걸 이렇게 콩콩 찍어서 하기도 해요. 저도 해봤어요. 한 1시간 하고요. 3일간 목을 못 움직였습니다. 콩콩 찍다 보면은요,
이 근육이 안 쓴 근육을 움직여서 그런지 3일간은 이게 마비가 돼요. 못 움직여요. 막.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훈련을 하겠죠. 자, 그러면 쌍기역은 어떻게 눌러요? 쌍기역. 아이,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말로 그러면 되겠지만, 손 다, 발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있잖아. 몸통만 있으신 분도 있잖아. 그럼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 쌍기역은 어떻게 누를까? 이런 거죠. 쉬프트 누르고 기역을 눌러야 되는데, 쉬프트를 누르는 순간 기역을 못 누르잖아요. 작대 이 붓대가 하나만 있으니까. 그때 접근성 기능에 가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정키라 그래요. 고정키. 고정키를 명령을 걸어놓으면요. 쉬프트를 눌렀다 띄면 눌려 있어요. 그리고 기역을 누르면 쌍기역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 쉬프트가 눌려 있어서 다시 쉬프트를 눌렀다 띄면 쉬프트가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보다는 더디지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눌러야 되는데 세 개를 동시에 못 누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컨트롤 이렇게 눌렀다 띄고 눌려 있고, 쉬프트 눌렀다 띄고 눌려 있고, ESC 누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쉬프트나 컨트롤은 한 번씩 다시 눌러주면 해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한 팔을 못 쓰세요. 흔히 뭐 중풍이. 그래서 왼쪽 팔로만 쓰셔야 되는데 왼쪽 팔도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글자를 쓰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른팔로 손을 이렇게 잡아요. 강제로. 흔들림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키보드로 글을 써서 이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몸이 그렇게 불편하신 거야. 음성은 상관이 없는데 지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일날 말씀하실 거를 다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컴퓨터를 잘 모르시던 시절에 제가 이제 방문 교육을 가가지고 장애인 방문 교육 가가지고 이제 편리하게 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요걸 해보니까 좀 요게 불편해요, 저게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맞춰 드리는 거지. 접근성 센터의 기능에 들어가서 맞춰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잘 쓰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를 도와드리는 거죠. 우리가 배워서. 그 다음에 로고 T 누르면 화면에 뭐가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작업 표시줄이 어디에요? 제일 밑에 줄에 있는 거죠? 로고 플러스 T를 누르면 로고를 누른 상태에서 T자만 눌렀다 띄워보면은 요 밑에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내 컴퓨터 아이콘, 뭐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 뭐 실행하는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이렇게 불빛이 싹싹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현재 뭐가 있는지를 보는 방법, 뭐 이런 거. 복잡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서 그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로고 플러스 스페이스바, 로고 플러스 홈, 로고 플러스 좌우 상하, 로고 플러스 G, 로고 플러스 컨트롤 F, 그 다음에 로고 플러스 탭, 로고에 탭키 누르면 이거 한번 보여드렸나요? 네. 그 다음에 로고 플러스 퍼즈. 퍼즈는 어디 있어요? 저 오른쪽 끝에 윗줄에 로고 플러스 그 퍼즈 누르면 바로 시스템 창, 등록 정보 창이 뜨겠고. 그런 것들이 있다더라 하는 거죠. 자, 페이지 넘겨서 현재 활성화된 창만 캡처하는 기능은 뭐죠? 프린트 스크린 키는 모든 창을 다 하는 거고, 알트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2번. 윈도우 7에서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업할 때 단축키를 사용하여 창의 조작 등을 실행할 수 있다. 컨트롤 ESC, 컨트롤 쉬프트? 컨트롤하고 쉬프트는요, 걔만 눌러갖고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알트키 가지고 눌러가지고 뭐가 명령이 움직이는 건 없어요. 그냥 알파벳 키나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컨트롤하고 A, 그럼 전체 선택. 컨트롤하고 C, 그럼 복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Alt A, 뭐 Alt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컨트롤 알트, 뭐 컨트롤 쉬프트 이거는 명령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대충 딱 봤을 때 두 번째 컨트롤하고 쉬프트만 조합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뭡니까? 숏컷 아이콘을 숏컷 아이콘. 옛날에는 단축 아이콘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지금 단축 아이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부른다. 예. 즉 이런 거죠. 바탕화면에 보시면 아이콘에 이렇게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 이거는 폴더를 화살표 그려놨는데 이거를 우리는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실제 화살표가 없는 아이콘은 어디 있느냐? 어딘가에 박혀 있어요. 자, 눌러볼게요. 제가 오른쪽 눌러서 속성에 갔어요. 그러면 이거의 실제 아이콘이 여기는 지금 사라져 있는데 다른 거로 한번 해볼까요? 얘를 갖고 한번 해볼까? 자, 요거 내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의 실제 아이콘은 어디냐면 여기 열어보면은요 실제 요거라고 딱 떠요. 이게 실제야. 이게 실제고 여기 있는 거는 뭐다? 가짜고. 그러니까는 한글 2010 이것도 속성에 가보면 실제는 어디 있다? 얘를 열어볼까요? 실제는 여기 있어요. 이게 실제야. 근데 이 실제를 밖에다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라지면 뭐 그러면 프로그램 못 쓰잖아요. 그러면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진짜는 꼭꼭 숨겨놓고 가짜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물건은 모조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거지. 실제 물건을 전시를 하기도 해요. 이제 우리 그 박물관에 가면. 근데 이 박물관에서 전시되는 물건 중에서 가짜로 박물관에 전시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그렇대요. 원본을 전시를 하게 되면 원본이 너무 땅 속에 있었다든지 물 속에 있어가지고 얘를 그대로 보관을 해둬야 된대요. 그거를 다른 빛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상한대요. 그래서 수당고에다가 따로 보관해두고 가짜 모형을 똑같이 만들어서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로 같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는 숨겨놓고 가짜만 꺼냈습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제 아이콘을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찾으러 다니니까 너무 어려운 거라. 그래서 그거를 위치 정보만 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자.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 아이콘이 연결이 돼서 작동이 된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은 바로가기 아이콘만 삭제가 되는 거고 실제 아이콘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폴더를 가지고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어도 되고 디스크 드라이브를 만들어도 되고 다른 컴퓨터, 프린터 하여튼 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화살표 표시가 있는 것은 바로가기 아이콘이다. 그리고 이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 링크다. 링크. 그리고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원본은 하나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 만들어서 여기저기에다 갖고 다닐 수 있다. 하물며 이런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집에는요 파워포인트가 없어요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복사를 해 가신 거예요. 요거 아이콘만 얘를 복사해서 USB 메모리 담아 가셨어요. 근데 집에서 얘를 아무리 두들겨 봤자 파워포인트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실제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된다고 해서 배웠으니까 요것만 가져가면 되는 줄 아신 거죠. 아무리 가져가도 안 되죠. 대신에 집에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연결이 되겠지만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USB 메모리에다 복사해 갖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문제는 바탕화면에 보통 이렇게 꺼내 있으니까 이걸 사용해도 되고, 근데 2013 아이콘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어느 장소에 갔더니 거기 2013이 없어. 그러면 작동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의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바로 만들 수 있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거나 이동하거나 하더라도 원본은 그대로 있다. 원본을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삭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행은 안 되겠죠. 원본이 사라졌으니까 실행되진 않대. 바로가기 아이콘이 같이 삭제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 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만드나요? 이렇게 만들면 되죠. 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거에 대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만들기. 그러면 이거 하나 더 만들어줘요.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폴더나 폴더의 파일을 선택한 후 거기 가서 파일에 가서 바로가기 만들게 한다. 내 컴퓨터 창에서 어느 폴더를 찾았어요. 이렇게 찾아놓고 여기 가서 지금 파일 명령이 안 보이죠? 파일 명령이 보여야 뭐를 할 텐데. 예. 여기 가서 뭐를 지금 파일의 메뉴가 없어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도 되죠?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끌기. 오른쪽 버튼을 끈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얘를 제가 왼쪽으로 끌고 가면 뭐가 돼요? 복사나 이동이 됩니다. 근데 오른쪽 버튼을 끌고 가서 뛰면은요, 만들 수가 있어요. 어디다 만들었지? 아, 여기 있다. 여기. 만들어졌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드래그 하니까 이동이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 잠깐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요. 급한 거라서 중요한 거라서 메모를 좀 할게요. 파일이나 폴더를 드래그하는 경우 같은 폴더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뭐가 된다? 이동. 다른 폴더에서 정정. 같은 드라이브에서 드래그하면 이동. 다른 드라이브에서 드래그하면 복사.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무조건 복사. 그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무조건 이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우리 책에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바로가기 아이콘 생성. 제가 너무 커서 좀 잠깐 줄여볼게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건 단골 손님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USB 메모리에 있는 폴더나 파일을 바탕화면을 끌고 오면은 드래그하면은 복사가 돼요. 왜냐면 바탕화면은 C 드라이브고 USB 메모리는 다른 드라이브잖아요. 예. 그런데 내 문서에 있는 내 문서에 있는 폴더나 파일을 내 비디오, 내 그림 이런 폴더로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같은 C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이동이 돼요.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학습을 할 때 잠깐만요.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 안에 보면 폴더나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들을 제가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쓱 갖다 놨잖아요. 이렇게. 그럼 사라졌어요. 근데 유심히 안 본 사람은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끌어다 놨어요. 이렇게. 그럼 사라졌죠. 그럼 가서 보면은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럼 이거를 다시 원래 자리로 끌고 가면 돼요. 끌고 가면 살아나는데 초보자들은 이렇게 끌어다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이동이라고 분명히 화면에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우스를 딱 놓쳐. 그러면 휙 이동을 해버리는데 이동을 했는지 그대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뭡니다? 퇴근하고 온 가족이 내 컴퓨터 창을 열어봤는데 밤새도록 만들어 놓은 자료가 안 보이거든. 그럼 묻죠. 엄마 혹시 컴퓨터에 네모사에서 무슨 자료 못 봤어요? 근데 뜨끔하죠. 컴퓨터를 만졌는데 뭐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 오늘 컴퓨터 안 켰다 이러죠. 몰입화를 내미는 거예요. 예.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삭제 명령을 거는 게 아니라면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그 어딘가를 못 찾는 거죠. 못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방에 가면은 주방 용품이 있는데 연필을 지우개를 찾으려고 주방에 막 뒤적거리면 지우개가 안 보이겠죠. 책상에 가야 돼. 필통을 열어보면 지우개가 있을 텐데. 근데 아는 사람은 금방 찾지만 모르는 사람은 못 찾잖아요. 지우개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주방에 전문가인 주부님들은 거기 후라이팬이 어디 있는지 냄비가 어디 있는지 금방 찾지만 주방을 자주 들락거리지 않는 다른 가족들은 숟가락 젓가락 찾는 것도 힘들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컴퓨터도 어느 폴더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자주 와 봐야 아는 거지. 그냥 초보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더라 이거지. 아까 그 메모한 거 잘 기억하세요. 자, 오른쪽 문제 볼게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탐색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컨트롤은 무조건 복사라 그랬잖아요. 컨트롤하고 드래그하면 복사입니다. 쉬프트하고 드래그하면 이동해요. 그럼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야 바로가기 메뉴가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린 거죠. 근데 컨트롤하고 드래그가 뭔지를 모르면 이 문제는 못 맞추는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든다 못 만든다 이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드래그하면 이동, 다른 드라이브에서 드래그하면 복사, 이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컨트롤하고 드래그하면 복사, 쉬프트하고 드래그하면 이동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는 우리 컴퓨터 상에서 폴더나 파일을 관리하는 요령 중에 필수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2번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뭐뭐만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유심히 보시면 답이에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뭐뭐만 된다 이런 거 반드시 요것만 된다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틀렸다고 보시는 게 많아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합이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반드시라는 말 뭐뭐만 된다 이런 거는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원본 하나에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예.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원본이 실행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프린터나 이런 것도 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원본 파일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여튼 보이기만 하면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갖고 나서요 실기 수업을 좀 할 거고요. 오늘은 6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